네, 여론 뚱수 시간입니다. 자, 헬마우스 임병빈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뚱은 아직 좀 늦게 와요. 네. 배종찬 소장님. 원래 그 한 글자씩 외쳐달라고 작가님이 꼭 부탁을 하셨는데. 뭐 있어야 배추죠. 다 계시지가 않아서 네. 둘이 한번 해볼까요? 여론 뚱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국무회의 절차를 끝으로 검찰 기소 수사 분리하는 법안. 근데 일단은 각 정당의 득실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민주당은 좀 흔들흔들한다. 이거 맞나요?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리얼미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4주차, 그러니까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응답률 5.7%의 여론조사입니다. 표본오차 2.0%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자세한 사항을 첨부하시면 되는데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 주간에 이 비교를 해보면 여론이 0.9%포인트 이제 상승을 한 결과가 나왔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1.3%포인트가 상승한 걸로 나와서 뭐 일명 이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 네. 전국이 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반대로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했고요. 응답률 9.7%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40%,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해서 1.0%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3%포인트가 떨어져서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37%가 나왔는데, 역시 네. 마찬가지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뚱. 예, 뚱. 네.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여론? 뚱. 예, 여론 뚱스. 예. 자, 여기 뚱들이라는 이야기는 복수네요. 네, 뚱들. 네. 저도 좀 뚱에 가깝기도 하고. 뚱설이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만 보셔도 왜 그런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헬마우스는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좀 헬마우스가 마우스니까 말이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지지도가 네, 이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법안 관련해서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론의 호응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뭐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한다면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좀 더 정상화 또 검경의 균형 이쪽으로 간다고 그럴 때 그것을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크게 많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 왜 이렇게 서두르냐? 우리 내용도 모르겠는데 또 절차상 보면은 국민들의 더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진영 간 대결 구도입니다. 이쪽에서 이 영향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역시 중간 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이겠죠. 응답자. 특히 이제 예. 대선과 마찬가지로 결국 지방선거에도 중요한 것은 MZ세대 여성 중도층이거든요. 이들이 볼 때는 아니 굳이 이렇게 서둘러야 돼? 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잡히는 거죠. M여중. M여중입니다. 예. MZ세대 여성 중도층인데 예. 이게 왜 영향이 상당히 또 심각할 수 있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맞부딪히는 여론이 검찰 관련 이 법안과 또 인사청문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가 예.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여론 타격을 이제 감수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속도전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네. 본격적으로 5월로 넘어가서 지방선거전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끝내겠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의 타격을 입는 거는 좀 피하기가 어려워졌고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국을 이제 좀 더 끌고 가는 게 지방선거에 좀 더 유리하다는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때 민주당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법안 처리 과정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독단적으로 그렇죠. 혹은 이제 다수당으로서의 이제 힘을 과시하는 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만약 이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면은 이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절대 다수당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뭐 여차하면은 새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아니냐. 그러면 지방선거에서까지 야당한테 이제 견제의 힘을 밀어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 프레임이 선거 프레임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생긴다. 아하.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거를 꺾어낼 것인지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네.
국민투표가 법 제도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하는 거라는 정치공학적, 거죠. 선거공학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야 국민 여론을 국민투표 주장으로 견인해 갈 수 있으니까 앞서 이제 우리 헬마우스 임경빈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네. 바로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참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뭐 차이가 있지만 빠진 모양새인데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럼요. 오히려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 당선인 국정수행 기대감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아주 세세하게 네. 소개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역대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측정되어 왔던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 뭐 일주일도 지금 안 남았습니다. 네. 가장 높아요.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40%대 초반 심지어는 중반까지 나오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이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이유로 짚어보면은 네. 결국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결되는 부정부패가 없었다. 그 부분이죠. 뭐 자녀 또 친인척 결정적인 게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른바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 그러니까 결집. 다른 사람 뭉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는 일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었는데 5년 임기 내내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은 문재인이었어요. 문재인이었다. 그다음에 저는 네. 세 번째로는 노무현 기저효과다. 음. 노무현 대통령 때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아하. 친문미 현상. 예. 문재인은 지키자. 예. 이 여론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진영 대결 양상 때문에 당선자의 지지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게 상반되는 형식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혹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헌정사 이래로의 독특한 포지션이 있는데 탄핵을 하고 나서 이제 아하. 수립한 이제 정부라는 이제 뭐 촛불 특별한, 정부, 그래서 탄핵 특별한 정부. 위치가 예. 있기 때문에 어떤 바닥 이하로 내려가기 좀 어려운 독특한 포지션을 좀 점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뭐 일종의 혼을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분리할 수 있는 이제 문재인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여전히 좀 강하게 남아 있는 측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를 이제 정부에서 단행을 했습니다만 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제 전무후무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좀 잘 수습을 하고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역대 다른 대통령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인데 정권 재창출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정평가도 너무 강했다. 아하. 그러니까 긍정보다는 부정평가가 높고요. 또 이제 부정평가 내에서 극단적인 부정적인 평가. 정말 싫어. 너무 싫어. 하는 게 역대 대통령보다는 더 강했다는 점. 이 점은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반면 교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에서는 지지율은 마치 은행의 잔고처럼 박지원 진행자도 왜 은행 나 돈 못 쓴 게 없는데 자꾸 빠져요. 자꾸 빠져요. 이상하게. 왜 빠져? 예. 네, 하여튼 계속 그래서 이제 빠져요. 예. 그런 것처럼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네. 지지율인데 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소통이거든요. 아. 소통, 더 소통하고. 예. 근데 이 소통은 뭐냐면 내 지지층이 아니라 반대 지지층과 근데 중도라든지 더 소통하는 반대. 그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점이 아쉽거든요. 그 점을 윤석열 당선인이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죠. 네. 이 돈이 계좌에서 스르륵 빠져나갈 때는 이제 카드 내역을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해주신 쪽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결집들은 굉장히 강한 데 비해서 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강성 지지층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연성화돼 있었다. 이제 그런 것도 결국 정권 교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갤럽 조사 한번 봐야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 부정평가 1위가 집무실이었어요, 결국은. 네. 근데 지금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가기로 확정됐다. 이러면서 또다시 집무실이전이 앞으로도 또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 지금 공간 관련해서 네. 김건희 여사 뭐 방문 등 여러 가지 진실 공방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기했던 의혹인데요. 우상호 의원이 뭐 얘기를 들은 소식통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외교부 공간을 이제 인수위 인원들하고 같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외교부 장관의 이제
사모님, 그러니까 여사님이 이제 있었는데 밖으로 잠시 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공간을 둘러봤다. 강아지와 이제 대동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폭로를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수위 측에서는 허위 날조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는데 다시 거기에 대해서 김홍걸 의원이 그렇게 당당하면 그때 외교부 관저에 있었던 CCTV를 공개해가지고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실 공방으로 좀 번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국면은 글쎄요. 누구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새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예.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소통을 더 잘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이전 발표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될 때 조감도를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그럴 이유 없습니다. 좀 더 잘 검토해서 뭐 세세한 것들이 더 결정되면 관계자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부분도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관련 부분도 너무 조급하니까 민심이 외면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뭐 마치 육군 참모총장 공간 들어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공간이. 이런 예. 거 다 아울러서 아하. 소통하면서 아니 김건희 여사 방문할 수도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베일에 가려진 듯 계속 김건희 여사는 모습이 드러나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나타났어요. 심식 때 나타나는 겁니까? 나타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 계속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통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뭐 대단한 일 한 것 같아도 소통 잘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너무 뭐 이렇게 이건 맞다 아니다 옳고 그름으로 가릴 필요 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많죠. 예. 빨리 공개하고 같이 행동하고 질문이 있으면 답하고 질문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더 생각해서 고민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이거 집무실 관련해서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청와대로 다시 백에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 전략적인 측면입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이제 일종의 작용 반작용처럼 이제 송영길 후보한테서 나온 얘기인데 네. 사실은 다시 청와대로 또 돌아가겠다라는 얘기가 과연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 얼마나 그러니까요. 소구되는 얘기일까? 혹은 이제 자칫하면 이게 지지층만을 겨냥한 이 발언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표라는 게 결국 이제 등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당겨오게 되면 이제 반대쪽에서는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같으면 이제 청와대가 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서 용산으로 가게 되면 그 주변에 뭐 효자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얘기들이 또 있어요. 좋아한다. 근데 개발 제한과 관련된 이제 그렇죠. 규제들이 이제 많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풀리니까. 그런 것들일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빠져나가는 표가 또 거꾸로 생길 수가 있는 거라서 이제 확장적으로 가자면 민주당이 이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자면 오히려 초기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수 있는 또 방안을 찾겠다든지 좀 이제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쪽이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이제 전략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이제 교통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서초동 출퇴근이 시작이 되면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취임을 한 뒤에 예. 서초동 출퇴근이 시작이 되면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몸으로 와닿는 예. 교통 혼잡과 불편 이런 것들이 올 거거든요. 이걸 이제 좀 연동시켜서 교통 문제와 연동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이밍과 내용이거든요. 타이밍 내용. 그러니까 네. 대선 출마할 때 이야기하죠.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때 내가 이기면 국방부 청사 불편함 많으시죠. 네. 제가 다시 청와대 옆에 아주 조그맣게 집무실 아주 조그맣게 개방된 곳 말고 아주 조그맣게 옮겨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른바 낙장불입입니다. 예? 낙장불입. 아니, 국방부 청사 지금 이전으로는 난리 법석인데 또 돌아간다? 그건 난리 부르스죠. 난리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결국에 선거라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슈 중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념과 정책과 사람인데 결국 사람은 후보자고 이념은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남는 건 정책입니다. 정책인데. 근데 자꾸 유엔 이야기를 하는데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송영길 후보가 서울 시민들이 유엔이 와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가 와닿을까?
서울 시민들을 보면 교통일까 또는 주거일까 문화일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면 우리 또 박지훈 진행자가 또 문화에는 상당히 또 조예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청와대로 나 청와대 돌아가리 이게 아니라 뭔가 서울 시민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그래 이게 있었지. 아하. 그래 나는 이런 서울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공약과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약간 와닿네. 뭐 문화의 조예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드라마에도 한 번 출연한 적도 있고 뭐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괜찮은데 바깥에서 좀 간결하게 하라고 하는데. 계속 웃고 있네요. 네. 자, 정책 그런 걸로 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인사청문회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자, 결국 논란이 이어지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마 이 방석집 논문 심사 논란 이게 좀 결정타 같아요. 결국 네. 그날 이후에 다음 날 사퇴를 선언했거든요. 네, 어제 오전에 이제 사퇴. 네, 어제죠. 예. 자, 이 정호영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가 낙마자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추가 낙마자는 사실 민주당에서는 뭐 3명까지 네. 혹은 4명까지도 이제 목표로 이제 걸어놓고 있는데요. 이제 한호철이라고 한호철, 하죠. 네. 한동훈 한덕수에다가 정호영의 이제 김인철이었는데 네. 김인철 후보자는 이미 낙마를 한 상태고 만약에 이제 추가 낙마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새 정부 출범이 바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들의 그 첫 내각 인사들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걸 또 보셨군요. 예. 대체로 한 3명 정도가 아하. 이제 첫 내각 후보자들 중에서 이제 낙마가 되더라. 좀 예. 적은 경우에 이제 2명 뭐 이렇게 예. 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좀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출범 때는 심지어 이제 총리 후보자 그 당시에 이제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기억납니다. 예, 헌법재판소장 출신이었는데 네. 첫 낙마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시킬 정도의 이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국정운영 기대감을 좀 깎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과반을 넘기지 못하거나 이제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게 결국 이제 인사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네.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김인철 후보자하고 약간 대비되는 게 계속 버텨서 이 논란이 길어질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빠졌던 조국 전 장관 사태하고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미 이제 대구경찰청에서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버텨서 장관이 되더라도 이어지는 수사의 양상들이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정호영 후보자나 인수위에서도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그 인사는 이런 거죠. 인사는 논란과 의혹이 있으면 해명을 하고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대통령도 그렇고 주요 정치인들은 이념, 정책,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념이 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당선이 뭐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보수죠. 네. 그다음에 정책 아직 임기도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럼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방금 우리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이야기한 대로 지지율에 국정수행 기대감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영향을 미치는 거면 교통 정리하면 되잖아요. 아니, 아니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 국민이 누구죠? 그냥 우리 일반 국민입니다. 네. 특수 국민이 아니고 그럼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 여론, 빅데이터 다 국민 여론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결격 사유가 있다. 아니 정호영 후보자는 논란과 의혹이 얼마나 많으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63개 있다고.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까지 나오면 윤석열 당선이 교통정리를 하면 되는데 교통정리를 안 하니까 지금 빅데이터 상에서도 기류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쪽으로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예. 그중에서 조금 더 도덕성이 괜찮고 조금 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발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면 됩니다. 정답은 있는데 그걸 실현을 못한다 이 그러니까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국민들이. 한덕수 후보자는 어떡합니까?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 후보자다 보니까 예. 이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워낙에 지금 절대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결재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총리 인준 권한을 배경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부적격으로 찍은 이 장관 후보자들의 이제 거취와 연동을 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 일단 연동시킬 어제로 것이다. 이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났는데 네. 인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전혀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시간을 끌면서 이 부분을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 특히 한동훈 후보자와 연동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증인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5월 9일인데 뭐 한쪽에서는 뭐 무서워서 연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어느 게 진실일까요? 저는 중요한 게 결국 한동훈 후보자가 낙마를 하려면 예. 정말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뭐 신상이든 도덕성이든 가족이든 어떤 비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한동훈 후보자 쪽에 모아지는 것은 정치적인 대립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뭐 추미애 전 장관과 상당히 또 대립했고 또 검언유착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너무 싫은 거죠. 그냥 네. 윤석열 당선인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물론 이제 차근차근 짚어보면은 여러 가지 또 부적격 사유를 민주당 인사검증위원 쪽에서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후보자는 오히려 제 분석과 데이터 판단으로는 저는 낙마 안 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잖아요. 확고하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허. 오죽했으면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로부터 확인을 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라. 네. 그런 것만 보면 저는 한동훈 후보자를 사퇴시킨다.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속에는 없을 거예요. 없을 것이다. 이게 선택지 이제 중에. 배종찬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일단 당선자의 의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도 얼마나 버티려고 하는 힘을 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이제 각을 세울 정도로 네.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낙마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연기된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이나 뭐 다른 어떤 의혹 검증으로 가는 거를 일단 원치 않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이제 별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제 정치적 쟁점화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다를 오히려 부각시키는 방향.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이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된 것들 이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청문회로 오히려 몰고 갈 경우에는 네. 검증 자체가 희석되고 그러네요. 여야 대립으로 흘러가면 이제 불리할 게 없다. 이제 이런 판단하는 건데 오늘 오전에 지금 나온 그 한겨레 단독 보도만 하더라도 네. 한동훈 후보자의 이제 자녀 관련해서 특히 네. 이제 딸이 이제 일종의 스펙 쌓기를 하는 과정에서 유학 준비를 위한 스펙 쌓기를 하는 과정에서 엄마 찬스를 사용한 게 아니냐. 그렇죠. 네. 엄마의 이제 어머니의 이제 지인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는데 이 뭐 증여세를 뭐 탈루하려고 했었다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개인적 검증과 관련된 의혹을 오히려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이 전략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특히 지금 공약 내용이 거의 다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정부가 새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또 뭐죠? 과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과욕하면 안 됩니다. 예. 과신하면 안 됩니다. 과욕, 가시, 자, 과욕. 왜 110대 국정과제일까?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인식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였거든요. 아. 10개 더 했어요. 일부러 더 했는 겁니까? 근데 10% 이상인가요? 근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몇 개 달성했죠? 전 다 달성 못해요. 예, 달성하기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예. 이거 빨리 줄여서 50대 국정과제로 해서 달성할 것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병사 월급 200만 원 제가 그냥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병사 월급 달성 안 될 게 뻔하니까 아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한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게 실현 가능성입니다. 물론 선거 때 표 얻고 보자는 그 무책임함은 비판받아야 돼요. 비판받아야지만 그 비판과는 별개로 무리하게 추진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빨리 국정과제 이거 문재인 정부가 100개 했으니까 110개 이거 하지 말고 그냥 50개로 빨리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과시, 과욕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과신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예. 소장님한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예. 그 과제가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기존의 당선자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내세웠던 핵심 공약들을 얼만큼 국정과제에 반영을 해서 이제 실현시킬 거냐의 문제인데 과제가 많이 제시된 데에 비해서 오히려 당선자가 이제 대선 때에 제기했었던 핵심 공약들은 빠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가부 폐지와 그렇죠. 관련해서 여성가족 빠졌어요. 폐지와 관련해서는 네. 안철수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 조직법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가족 폐지 여부는 국정과제에 반영 안 했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법을 바꾸는 문제라서 빠졌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수사권 폐지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되는 뺐어야 문제거든요. 되죠. 예.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GTX와 관련해서 이 F 노선을 신설을 해서 네.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빠져 있는 빠져 상태고 있어요. 예.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핵심 공약은 빠지고 오히려 자잘한 과제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배정찬 소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절반으로 확 줄이는 결단 저 좋을 것 반만 같습니다. 해라. 반만 해가 다 달성하는 게 반도 다 못해요. 오히려 맞다. 반도 다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뭐 재보궐선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미니 총선, 미니 대선 대선일 수도 있어요. 예. 이재명, 안철수 빅매치 상사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지역구에서 붙는 거요? 네.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보고 일단 이게 정치 공학적 분석을 하든 선거공학적 분석을 하든 안철수 위원장이 일단 공천 신청을 안 했거든요. 네. 전략 공천이 남아 있으니까 전략 공천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안철수 위원장은 분당갑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전 지역구에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 당으로 와도 특별하게 원내 진입을 안 하면 자신의 공간이 없어요. 당 대표인 것도 아니고 또 합당했을 때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빨리 원내 입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고문의 경우에는 분당갑은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계양을로 간다, 인천으로 간다. 인천 계양을 예. 느닷없이 경기지사였던 인물이 또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이기겠다고 국회 들어가겠다고 계양을로 온다. 이걸 명분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검찰 수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저는 전반적인 이런 선거 공학적 맥락에서 보면 안 위원장은 그래서 안고 명저 현상. 뭐죠? 안철수 위원장은 나갈 가능성이 높고 예. 이재명 고문은 이번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은 낮다. 안고 명저 현상. 네. 근데 안철수 위원장도 그냥 분당갑이 직장이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안 거는 냅냐? 지금 직장은 아니죠 또. 그 옛날 직장이기도 하고. 계양은 험지잖아요. 계양 나가서 아니 그러니까 되기 쉽지 결국은 자기가 되기 좋은데 가는 건데 뭐 핑계 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배정찬 소장님하고 이제 다른 의견이 저는 고고고다. 예, 고고고다. 이재명도 고고, 안철수도 고고, 둘 다 고다라고 예. 이제 보는 게 일단 뭐 지적해주신 그대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양구 전체로 봤을 때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거의 10% 가까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이겼습니다. 52대 43 정도였는데 네. 행정동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계양을로 이제 좁혀보면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거의 15% 격차까지 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계양을로 가면 가망이 없던 얘기죠. 진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분당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당갑 같은 경우는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분당구 전체로 봤을 때는 42대 55로 이겼거든. 13% 차이로 이겼습니다. 예. 근데 분당갑으로 좁히면 여기가 이제 야탑동이라든지 뭐 임해동이라든지 서현동이라든지 비싼 아파트가 많은 동네인데 판교동이 있습니다. 판교동 있고요. 네. 그러면 15%에서 20% 정도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이긴 걸로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철수 정도의 이 중량감에 있는 이름과 붙으면 이재명 후보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게 일종의 크로스 카운터인데 서로 각각 유리한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오히려?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오히려? 네, 네. 그렇게 판단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공감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 다 나갈 결정이 이제 후보들이 하겠죠. 네. 후보들이 하는데 안철수 위원장이야 뭐 비빌 언덕이 많지 않아요. 당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저는 원내 입성이 절실할 수 있겠지만 뭐 이재명 고문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분이죠. 정치라는 건 미래 권력. 네. 다음 대선이잖아요. 이재명 고문에게 더 중요한 건. 그런데 뜬금없이 인천에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출마를 했다. 그것을 얼마나 전 국민이 특히 경기도민들이 또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지지층들이 공감해 줄까. 아하. 결국 정치는 공감이거든요. 네. 우리 프로그램이 좋은 게 공감이잖아요. 공감 뉴스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론 뚱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또 헬마우스 임경희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